그 일제 통치 방식서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일제 통치 방식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매핑을 좀 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제목을 좀 씁시다.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라고 쓰시고요. 여러분들은 밑에다 하시면 돼요. 요거를 세 등분으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한일 병합조약이 된 것, 이게 1910년이고요. 이게 일제시대의 시작이죠. 그리고 시대 구분할 때 이쪽이 1919년, 그 다음에 이쪽이 1931년. 연도수를 좀 써주세요. 요것도 사건도 좀 써볼까요? 요게 3.1운동 이렇게 쓰세요.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히 통치 방식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1931년 만주사변, 이것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945년 해방,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직선 위는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 이건 왜 그러냐면 일제히 통치 방식이 이 세계사와 맞물려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위쪽에다 써야 될 말이 뭐냐면 1910년대의 일제는 어떤 통치를 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뭐냐면 제국주의의 시대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1910년대는 일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라고 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식민지 경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국주의의 시대랍니다. 제국주의의 시대. 그럼 제국주의의 시대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통치를 하는데 뭐 눈치를 보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식민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식민지 경영을 한다. 강력하다는 건 보통 때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 중에 하나인데, 깡패 새끼들. 깡패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려요. 그렇죠? 왜 쳐다봐? 막 이러고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씨발 눈이 있는데 쳐다보지 뭐 안 쳐다봐? 일본 애들이 이렇게 깡패처럼 통치했던 시기, 이게 1910년대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깡패 통치 이렇게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발을 바꿔보면 무단 통치 뭐 이렇게 바꿔요. 무자는 우리 무령 무자예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거죠. 이걸 무단 통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이 시기를 깡패 무단 통치 이렇게. 그러니까 사료를 읽고 있는데 아이씨 이렇게 사람을 때려. 그러면 1910년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깡패를 이제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실제로 진짜 막 이렇게 우리 깍두기 아저씨들 이렇게 해가지고 양복 검은색 양복 입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얘를 대신하는 애가 누구냐 이거야. 얘가 헌병이에요. 헌병. 헌병이 깡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1910년대 헌병은 국가에서 공인해준 깡패다. 뭐 이러니까 되게 말이 멋있네. 공인 깡패. 그치? 앞에 공인 들어가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 이게 헌병입니다. 헌병.
요 시기를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 시기라고 해요. 헌병 경찰 통치. 그러니까 이 헌병이 깡패를 대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 헌병은 이 뒤쪽으로 가면 헌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병은 키워드예요. 근데 우리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헌병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군대 가면 헌병이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 헌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군인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누구만 잡을 수 있어요? 헌병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 나왔는데 막 술 먹고 막 간판을 막 부시고 있어. 휴가 나와서 막 술 취해가지고 싫어. 그럼 경찰이 이 군인을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왜냐면 이 군인은 형법 대상자가 아니거든. 군법 대상자거든. 그러니까 경찰 오면 경찰도 막 때려. 실제 군인들이 그래. 그럼 누가 오면 막 도망가. 헌병이 오면 막 열내 도망간다 군인들이. 이거 잡으면 죽으니까. 자, 그럼 이제 헌병은 군인 경찰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군인은 일반 민간인보다 이렇게 좀 강제나 어떤 억압이나 통제가 심하죠. 군인들은. 그럼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인과 같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이 헌병 경찰 통치 안에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선인들을 어떻게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군인들처럼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헌병 경찰 통치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우리 일요일인데 뭐 불러서 죄송스럽긴 한데 표정을 좀 밝게. 응? 두 분,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내가 커플로 맺어줘 버려. 얼굴 밝게, 응? 얼굴 밝게 하시고 들으세요. 커플 확 둘이 같이 함께 씨 해버릴까 보다. 씨. 자, 한번 까먹었잖아요. 범죄 직결례라고 해서 이게 1910년에 발효돼요. 연도수 잘 외우셔야 됩니다. 범죄 직결례는 뭐냐면 직결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형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뭐 검사에게 이렇게 이게 통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헌병은 직결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범죄 직결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결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만들어진데 그게 뭐냐면 태형령이에요. 우리 태장도유사 할 때 그 태형이에요. 때리는 거. 근데 이 태형은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는데 우리 조선 혹은 고려에서 자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태형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태형은 뭐 이렇게 딱 잡아놓고 막 있나면 새끼 이렇게 막 때리는 거고, 응? 이거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는데 십자 형틀에다 묶어놓고 소 음경으로 만든 그 가죽끈을 쭉 연결해가지고 그 뒤에다 납을 달아놓고 후려치는 거거든. 일제시대 때 태형은. 그러니까 이게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저기 뭐죠? 그 종이 자르는 칼 뭐야? 커터칼. 그래. 그런 거 같이 돼. 이렇게 딱 치면 살이 쭉쭉 찢어진다고. 그렇게 때리는 거거든. 이 태형이. 그러니까 뒤에 끝에 빼쭉한 납이 달려. 이게 채찍이야, 채찍. 그러니까 자국민을 통치했을 때의 태형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 태형을 하고 오면 거의 그냥 이 독이 올라서 다 죽는 거야. 태형 맞고 오면 여기 등 여기 다 너덜너덜해져. 뭐 몸뚱아리가 살이 다 찢겨가지고. 이게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12년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해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이제 바로 경찰법을 적용해서 체포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을 좀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헌병 경찰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보조해줬던 그런 법 조항들입니다. 경찰범 처벌 규칙.
이제 1912년이에요. 요게 헌병 경찰 통치를 돕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범죄 직결례가? 직결처분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년에 조선태형령 만들어지면 직결처분이 뭐를 직결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형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잡아서 바로 딱 데리고 와서 때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법으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사료를 줬을 때 1910년대를 찾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병하고 태형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키워드로 작용돼 많이. 헌병, 그 다음에 태형. 이런 게 키워드로 작용되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1910년대에 있었던 게 일련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흐름을 좀 잡아봐야 될 텐데 왜 일본은 이렇게 통치했을까라고 좀 보면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초반에 개기지 못하도록. 제가 군대 있을 때 신교대 조교를 했었는데요. 신교대 조교를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때리고 조교로 있으면서. 절 죽이겠다는 글이 막 그 화장실에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잘 때 눈 뜨고 자라고 그랬거든 나한테. 훈련병들이. 너 잘 때 눈 뜨고 자라. 근데 그때 그 조교로 있을 때, 그러니까 306 보충대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306 보충대에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훈련병들이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입소를 쫙 해요 훈련병으로. 그러면 조교들이 앞에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군복에다 여기 빨간색 독수리티 같은 걸 입고 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색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광버스가 딱 쓰죠. 그러면 조교들이 버스 하나당 팍팍팍 올라가요. 그게 이제 상병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애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군대는 맨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빡! 근데 소리만 크게, 최대한 소리 크게 때려야 돼요. 빡!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새끼들 이거 완전히 세월이네. 빨리 안 기어내려? 막 그러면 얘는 맞았지?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창문을 열고 막 뛰어내려요. 앞으로 못 나오고 비일비재.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일이에요. 입소를 할 때마다. 근데 왜 그렇게 걔는 첫 번째는 맞았을까? 그게 그거야. 기선제압이 조교들이. 그렇게 빡 때리고 내리게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두세 시간 굴리죠. 연병장에서. 뭐 기준 뭐 10열 종대를 헤쳐모여 기준 뭐 몇 열 종대를 헤쳐모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옆으로 지침 뭐 집에 갈래 막 이러고 계속. 그럼 애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두세 시간 딱 굴리면 애들이 완전히 흑범벅이 돼요. 그럼 이제 처음 왔을 때랑 눈이 좀 달라지죠. 서서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다리 안 붙일래? 막 이러면 이제 다리, 저는 뭐 오다리인데 그런 거 없어. 다리 붙어. 다. 다리가 왜 안 붙어? 다리 다 붙어.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초반에 뭐를 조장해서 공포 분위기 이런 걸 막 조장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조교들이 원하는 대로 훈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요. 왜냐면 훈련병들이 안 따라오면 되게 피곤하거든. 막 그리고 동작 느릿느릿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딱 군기를 넣어서 공포심을 주는. 아, 이거 잘못하면 뒤지게 맞는구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안 좋은 방법이죠. 이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드냐면 수능형 인간을 만드는 거죠. 군대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저기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사망하거든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해? 그럼 네? 이러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형 인간이 되는. 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을 통치했던 그 기구가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가 이제 설치가 되죠.
이 조선총독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조선총독부. 일단 이 조선총독부의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이건 중요해요. 자, 일단 조선총독부에는 총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총독 밑에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어요. 정무총감, 정무총감, 경무총감. 이건 정자고 이건 경자예요. 자꾸 쓰면서 욕하지 마시고요. 저 진짜 정이랑 경이랑 구분 안 되죠, 제 글씨. 그렇죠? 맨날 올라와요, 글 죽이겠다고. 똑바로 쓰라고. 씨.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건 정무총감, 이건 경무총감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총감은 말 그대로 행정 업무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경찰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경찰 업무를 보는 경무총감은 누가 하느냐? 1910년대에는 헌병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헌병경찰이니까 경무총감은 누가 맡아요? 헌병사령관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총독이 중요한데, 이 총독은 일본 육해군 전현직 대장 중에 한 명이 임명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장이거나 전직 대장이거나 퇴임한 대장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군인이야. 전현직 육해군 대장 중에 임명이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일본 의회에 간섭이 없어요. 이 총독은 일본 의회의 승인 없이 자신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건 이제 권한 자체가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의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일본의 수상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면 어디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통과가 있어야 업무를 하죠. 근데 총독은 안 그래. 그러니까 총독은 일본 국왕 직속기구거든요. 그리고 국왕 직속기구인데 그럼 또 국왕의 명령을 받냐? 국왕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 조치 후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권한이에요. 총독의 의회 승인 없이, 그러니까 일본 의회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일본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선 조치 후 보고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보고만 하면 돼? 의회한테? 아니, 왕한테. 근데 왕은 실제로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보고지,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 밑에다 써주셔야 돼요. 이 총독 밑에다. 중추원이라는 관제가 있어요. 중추원은 총독 자문기구로 설치가 돼요. 뭐로 설치된다고요? 총독 자문기구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안 치거든요. 이 중추원에. 중추원 그 의회의 의원들은 한국인들이에요, 다. 그래서 총독을 자문해 주는 거예요. 총독부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너희 나라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자문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형식적 기구냐? 다른 건 몰라도 돼. 중추원 의장이 이완용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기구의 색깔이 딱 드러나죠. 이완용이가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중추원 의장이 이완용이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중추원이 어떤 기구인지 다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살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알겠어? 이름만 되면 딱 이렇게 딱 이해. 보세요. 전두환. 이런 느낌이 딱 있죠.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딱 캐릭터 분명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일파들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추원 회의는 잘 열리지도 않아. 열려서 뭐 할 거야? 친일파 회유. 친일파를 회유하기 위한 매우 형식적인 기구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점 찍으세요. 이제 이쪽 선에다 이렇게 점 찍으시면 돼요. 자,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1910년대죠. 1910년대 우리를 통치했던 일본의 어떤 통치 방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모든 기본권이 다 박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본권 이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이건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된다는 거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1910년대 죄다 박탈돼 있었다. 그리고 이 무단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 그러니까 무단 통치하면 무단 통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칼 차고 수업해요. 제복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되실 공무원들도 관공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복 입고 칼 차고 있어요. 이런 문화를 일본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좀 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특히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는요. 선생님들의 그 폭력이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때립니까? 정말 여기 막 중간까지 가면 여기 막 맞아가지고 여기서 피가 죽창에서 뭉클뭉클 나오는데도 때려요. 막 피가 난사되는데도. 딱 쉽게 풀고. 딱 그게 할 소리야 선생이? 어금니 꽉 깨물어 이빨 날라가. 그런 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생각. 그래 저는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이 진짜 나빴던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그 학원 폭력 문화를 일제히 잔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서당에서 우리 훈장님들은요 학생들을 절대 때리지 않아요. 만약에 때리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불러. 그리고 사유를 물어보죠. 우리 실제 있는 거예요. 사료에. 그럼 얘가 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 거짓말도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당한 사유 없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맞아야 되겠지?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이 상황을. 저는 적당한 사유 없이 숙제를 안 해왔으므로 엄마 훈장 선생님께서 저는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그럼 넌 맞아야지. 그러면서 어머님이 뭘 끊어주는 거예요? 회초리를 어머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끊어주는 회초리 대수대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 어머님들 스타일 아시죠? 손 큰 거, 그죠? 왕창 끊어주거든요. 이건 종아리 부러뜨리라는 얘기예요. 주면 이제 그걸 이제 한 대씩 때리시죠. 그렇게 때리는 거거든. 그거는 훈장 선생님이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확 때리는 게 아니죠. 너 이 새끼 숙제를 안 해와? 이러고 탁 때리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정말 교편이죠. 너 왜 학생이 공부 안 해? 딱 이러고 때리는 거니까 이건 맞는 사람도 기분이 덜 나쁜 거야. 그리고 본인이 인정한 상태에서 맞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지만 관공서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잔재거든 이것도. 저희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이 조금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관공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공무원들이 정말 무례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공무원들이. 응? 왜 저기 와서 저거 끊어오세요. 어디 가요? 저기 구청 가셔야 돼요. 아니 구청을 갔다 오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말투가 이래. 그게 일제 잔재야 잔재. 예, 그 관공서들의 그런 문화들. 지금은 지금 최고죠. 지금 공무원들.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했던 옛날 문화들이 거의 다 일제 잔재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때리는 거.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경직적인 사고. 그 자신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일제의 잔재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무단 통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의 제복 착용, 그 다음에 칼, 착검 이런 것들은 1910년대 무단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진이 나올 때 선생님이 칼 차고 있다. 이러면 이건 1910년대예요. 딱 그냥 문화 자체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무단 통치의 상징성을. 지금 생각해보면 조는 사람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죠? 졸면 쉬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화사 할 때 할 건데요. 1차 조선 교육령이라고 써만 놓으세요. 1차 써만 놓으세요. 문화사 할 때 해야 돼요. 1911년이라고 써만 놓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910년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밑에다 이렇게 쭉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20년대는 이 위쪽을 좀 보죠. 이 위에 세계사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욕을 쓰세요. 이렇게 18 이렇게. 이 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돼요. 뭐가 종전돼요?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약식으로 쓰세요. 1차 종전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있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개최가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회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무슨 회의가 개최된다? 그렇죠.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돼요. 파리 강화회의. 근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제창을 해요. 민족 자결주의는 약소 민족이 강한 나라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권리, 그러니까 자결,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복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식민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약소 국가들한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뭐 독립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나중에 공부할 때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가 뭐냐면 CF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승전국의 논리예요. 이건 이제 승전국의 그 논리이기 때문에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 국가들은 이때 독립이 돼요.
근데 승전국이 가지고 있던 이 식민지 국가들은 전혀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 자결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승전국의 논리였다 이렇게만 좀 써놓으세요. 자, 이게 승전국의 논리든 패전국의 논리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대 분위기가 바뀐 거는 분명해요. 이거를 민족 자결주의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좀 눈치를 좀 봐야 돼. 시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면 독립하는 나라들도 막 생기고. 아무리 승전국의 논리지만 이게 민족 자결주의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게 3.1운동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그래서 3.1운동이 터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은 좀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때리지는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때리는 경우가 있고 안 때리는데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보이스피싱 이런 거, 그죠? 그게 어떤 게 더 나쁠까? 이런 걸 한자로 용호 쌍박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 새끼도 띠떼끼고 이 새끼도 띠떼끼. 때리는 것도 나쁘지만 사기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깡패 옷을 벗고 사기꾼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을. 사기꾼. 이걸 사기꾼 문화통치라고 해요. 사기꾼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잘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때리지 않고. 근데 이 문화통치의 본질이라는 게 있겠죠. 이 본질은 뭐냐면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내부자들 중에 민족 내부에 이렇게 잘해주면 회유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들로 키워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야. 이게 일본의 이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술책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전에 그러니까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전에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이후에 국민들한테 말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제가 다 띠떼끼인지 알고 있으니까 말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때 이 1910년대 뭐 이완용이 나와가지고 뭐 하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완용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이미 나쁜 새끼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이완용 이런 애들은. 왜? 이제 다 낙인이 찍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이 필요하냐? 이때 독립운동을 했던 애들이 일본으로 돌아서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중심으로 민족을 확 분열시켜버릴 수 있지. 대표적인 새끼가 이광수야. 민족 변절자. 이광수.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정재라는 그 캐릭터가 있죠. 이정재가 맡은 캐릭터. 그 사람이 마지막 법정에서 했던 말, 나와서 했던 말. 그게 이광수가 했던 말이거든. 독립이 될 줄 알았느냐 내가.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게 할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변절자들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본질은 뭐냐면 잘해줘서 친일파를 육성하는 거예요. 양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친일파들로 하여금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통치의 본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민족 분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통치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민족 분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키워드로 작용되는 거예요.
민족 분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 문화통치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는데, 그럼 문화통치는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안에 그 속뜻이 달라. 그러니까 좀 표리부동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해주고 또 안에 내막을 보면 이게 결코 잘해주는 게 아닌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화통치의 본질을 좀 자세히 좀 훑어보는데, 본질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이제 부임했던 사이토라는 총독이, 사이토 따라해보세요. 사이토. 다시 한번 사이토. 사기꾼 같죠? 죄송해요. 이제 안 할게요, 이런 거. 사이토. 근데 나는 꼭 얘기할 때마다 꼭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이름도. 사이토, 사기꾼. 얘가 했던 말이 문관 총독 임명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부임하자마자. 이제 앞으로 총독을 누구로 임명해 주겠다는 거야? 문관.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총독을 앉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이토가 와서 훈시를 했다고. 해방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된 적이 없어. 이런 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안에 실체가. 문관 총독 임명 허용. 그 다음에 속은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다. 해방 전까지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병은 너무 깡패들 같으니까 이제 보통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는 걸로. 헌병은 원래 임무인 군인 경찰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보통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찰이라고 하는 건 일반 경찰들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경찰 통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헌병이라는 말은 몇 년대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대는 헌병이 없는 거예요. 헌병 경찰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경찰 통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어떤 일이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곱하기 3 보통 경찰. 경찰 인원, 경찰서 수, 경찰 장비는 정확히 3배가 늘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압과 통제는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외울 때 곱하기 3 보통 경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제 자료로도 표로도 많이 주죠. 경찰서 숫자 이런 거 표로 이렇게 몇 년도에 몇 개가 있었는데 경찰서가 몇 년도에 몇 개로 늘어났다. 이런 거 물어보면 문화통치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곱하기 3 보통 경찰. 자, 이런 거 써놓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고등경찰 제도를 만들어요. 고등경찰 제도가 20년대부터 나오는데, 고등경찰이 뭐냐면 경찰인데 다른 업무 하나도 안 보고 독립군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탄압은 더 심해진 거죠. 그렇게 전문 요원들을 길러내는 거니까. 고등경찰 제도. 자, 대충 느낌이 있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는. 그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일본이 만들어요.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국채 변역을 도모하는 자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혹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단체를 만들려는 자나 그 가입하는 자, 아니면 그 단체를 옹호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죠. 이런 새끼들 다 잡아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뭐 이게 나쁜 거냐? 보통 경찰로 바꿔놓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치안유지법은 사상을 통제하는 거거든.
이거는 뭐를 통제하는 걸라고 봐야 돼? 행위를 통제하는 거라면 이거는 사상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이 훨씬 악질적인 범죄야. 이 법이지. 범죄가 아니고.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왜 저래? 이래. 우리나라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잖아. 그렇죠? 그게 실제로 사상을 통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맨날 우리 선배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끌려간 거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역시 중수. 저 새끼는 저. 그러니까 내용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물론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예민한 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때로 그냥 얘기해보면 치안유지법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것도 안 돼? 그렇잖아.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25년이에요. 나중에 연도수가 많이 나오니까 써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언론 같은 경우도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허용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한글 신문들이 발행돼요. 이제 이걸 허용해 주죠. 한글 신문 발행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신문이 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간되기 시작해요. 무슨 신문이 발간된다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이 발간돼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되죠. 근데 실제의 모습으로 보면 검열해요. 그러니까 신문 발행하기 전에 뭐 해요? 검열해서 다 지워요. 이상한 기사들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건 활자 크기를 키우고. 이건 언론 조작이잖아요. 지금 요 근래에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 그거 범죄거든.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쓴 글이 마치 공신력 있는 어떤 신문사에서 만든 것 같이 이렇게 인터넷에다 게재를 하면 그건 범죄야. 자기는 기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일개 학원 강사도 강사를 하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도 안 맞춘 사람들이 와서 막 강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개 학원도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여론을 움직이는 프레임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지 생각 가지고 막 썼는데 신문사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막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검열해요. 계속. 그래서 막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삭제하고 그리고 말 안 들면 정간시키거나 폐간시키고. 그래서 1920년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진이 뭐냐면 신문을 보여주는데 신문이 막 이렇게 비어 있죠. 이런 걸 이제 조선의 여백개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진짜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그 그려져 있는 것보다 그 빈 공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 나중에 이제 한국 그 미술 감상할 때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김홍도나 이런 그림들 보면 그런 걸 잘 보라고. 비어있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게 멋있거든. 응? 한번 볼게요. 검열. 노란색으로 씁시다. 검열. 삭제. 정간시키거나 폐간시켜버리거나. 사실 이렇게 되면
언론 길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밑에다 쓰세요. 저는 공간 없으니까 일로 넘어올게요. 지방자치제를 허용해요. 지방자치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밑에다 쓸게요.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 뭐를 만드는 거죠? 의회. 지방의회들. 뭐 우리 구의회, 시의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로 얘기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지방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원들을 다 친일파들로 뽑아. 그리고 선거권도 제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국가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돼.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방의회를 친일파들을 뽑아서 장악하면 중앙에서의 어떤 정책을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지방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거는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방자치제죠. 이해됩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의원을 친일파 의원을 대거 선발하죠. 의원을 선출했고 그리고 선거권도 제한해요. 그리고 뭐 형식적 기구입니다. 역시. 전혀 국가 정책에 뭐 반영이 되질 않아요. 여기서 추진하는 것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러는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20년대가 되면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1차 조선 교육령에서 보면 이 교육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우리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요. 조선인의 교육 기회 확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초등 혹은 기술 교육만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초등교육만 받든지 아니면 그 이상, 초등교육 이상을 받으면 다 무슨 학교로 진학하는 거야? 기술학교로 진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공부는 안 시키는 거예요. 초등 기술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때 이제 그럼 우리가 그 학부를 만들어서 고등 그 교육을 배우겠다 막 이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거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또 반대하기 위해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힘을 빼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대학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학을 못 만들게 하려고 지네들이 먼저 대학을 만들어요. 경성제국대학. 이게 2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통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의 본질이다? 어려운 내용들 없습니다. 그냥 쭉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다 점을 찍냐면 하나씩 점을 찍으세요. 이제 여기 본질 넘어갔어요. 여기다 점을 딱 찍고 여기다 점을 딱 찍고 이 문화통치 시기 때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이게 2차 조선 교육령
이것도 필기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된다 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문화통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거 하나만 마무리하면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에다 또 동그라미를 좀 치는데 여기다 29라고 쓰시고요. 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하죠. 29 대공황. 근데 이 대공황이 발생하자 경제적 뭐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을 뭐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대공황이 발생하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제 공황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경제 공황이 생기자 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몸부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부림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쓰지는 마세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쥐어짜요. 이제 그래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할 때 배우는 뉴딜 정책이라는 게 이때 나와요. 수정 자본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 부분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노동도 막 국가가 시키고 이러면서 말 그대로 소비를 촉진시키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는 뭐 이걸 케인즈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막 이걸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죠. 이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가장 멋있게 경제 공황을 돌파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왜 지금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냐면 세계 경제 위기는 다 미국이 일으켜요. 그리고 지네가 제일 잘 극복하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옛날에 2007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미국 그 주택담보 문제 때문에 유럽은 완전히 나라가 다 모라토리움 된 나라도 있고 그래. 그리스 같은 나라 막 이런 나라들 막 휘청거리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근데 지네가 일으키고 지네가 제일 먼저 탈출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 잘 보세요.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일단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쥐어짤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자본주의의 이해 수준이 성숙해서 수정 자본주의 이런 걸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수정 자본주의 이런 걸 하려면 이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려 버려. 수정 자본주의는 이게 잘못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확 넘어가 버린다고. 응? 그러니까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은 자본주의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갑자기 막 성장하다가 곤두박질 치니까 정치까지 혼란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즘에 정치 지형이 계속 복잡해지는 이유가 경제가 불안해서 그래. 경제가 안정궤도가 안 되니까 자꾸 정치가 혼란스러운 거야. 경제가 안정궤도에 딱 올라가면 정치가 혼란스럽지 않거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군인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군인들이 정치를 하니까 대공황을 극복하는 거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헬스클럽 관장들은 일을 복잡하게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 고려시대 때도 배웠잖아요. 문벌 귀족의 횡포? 막 이런 것들이 막 논리적으로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아령으로 쳐 죽이면 돼요. 복잡하게 일을 해결하지 않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일단 전쟁에서 그 쓰는 비용들 있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계속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전쟁 물자들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엄청 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기만 하면 그 쓴 비용을 패전국한테 다 받거든. 전쟁 배상금으로.
땡큐지. 공황이 걸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군수산업들은 돌아가니까 실업률은 줄어들어. 그렇죠? 여자들은 뭐 다 군수공장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거고, 남자들은 뭐 할 일 없으면 와서 군대 가면 되고. 실업률 제로. 그죠? 이기기만 하면 배상금 다 받고. 이게 간단한 문제거든.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뭐 이런 간단한 문제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결해. 그렇잖아? 뭐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이런 책 읽어보면 뭐 어쩌고 뭐 이건 어쩌고 공급량이 이렇게 이동할 때 수요가 어떻고 뭐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아령이면 해결이 끝나는 건데. 결국 잘 보세요. 이 결국 대공황이 일본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요. 일본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일본에서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군인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본 군부 세력, 일본이 군부 세력은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그러니까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거죠. 만주사변이에요. 만주를 털어 먹어버리는 거죠. 만주를 통째로 다 먹어요, 일본이. 31년에. 그래서 32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워버리죠.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 일으키죠. 중국 본토를 통째로 먹겠다고. 그리고 41년에 진주만 공습해서 미국도 먹겠다고 하죠. 이게 일본이에요. 한번 볼게요. 차례대로 볼게요. 31년 만주 사변. 또 쓰세요. 그 다음에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거는 결국 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렇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군인들의 방법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걸 한번 써볼까요? 자, 일본은 이걸 어떻게 공황을 극복하려고 한 거냐? 바로 전체주의예요.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이 같은 길을 걷거든요. 독일, 이탈리아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바탕으로 한 황국신민사상, 이런 게 다 파쇼즘이에요. 파쇼즘. 그러니까 파시즘이죠. 쉽게 얘기하면 파쇼 체제, 전체주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주의는 뭐냐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위해. 안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어. 이 전체주의. 결국 이 전체주의와 대결했던 민주주의 진영. 미국,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뭐 나중에 소련까지도 다 이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나라들이죠. 민주주의지. 선생님, 소련이 민주주의라고요? 아이, 북한도 민주주의야. 다 민주주의야. 걔네 국호 봐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래잖아.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독재.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고, 일단 개념은 좀 정확히, 또 이런 얘기하면 역시, 반대말. 민주주의 진영. 결국 이 싸움이 뭐를 만들어내요? 2차 대전이 2차 대전. 결국 이 2차 대전이 종전된 게 뭐예요? 우리의 해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을 2차 세계대전의 종전만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민족의 뭐 끈질긴 독립운동의 성과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일본은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이때 일본은 군발이죠. 군인이 집권하고 있던 거야, 일본은. 근데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니고 뭐에 미친 군인이야?
전쟁에 미친 군인. 여기다 쓰면 돼요. 미친 군발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군인을 비하하고 폄하하기 위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일본 군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군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미친 군발. 이게 옷을 갈아입은 거죠? 깡패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었다가 이거 뭘 입지? 얘네들은 하얀색 양복 입나? 자기가 하얗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복으로 바꿔 입는 미친 군발이. 이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는데 조선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식민지였거든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조선은. 근데 이 조선이 자신의 전쟁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죠. 근데 조선 사람들이 생각을, 야, 뭐야? 오씨, 일본이 전쟁하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전쟁에 참여가 안 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야? 이거 우리가 전쟁하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돼, 우리. 그래서 이 군인들은 전쟁에 조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는 거지. 그 궁극적 목적은 뭐였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야. 일본이 곧 자기의 민족, 자기의 국가가 될 때 조선인들의 자발적 전쟁 동원은 참여는 이루어지겠죠. 이걸 민족 말살 통치라고 그래요. 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민족을 말살시켜서 하고자 한 일이 뭔데? 전쟁 동원이야.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이때의 중요한 키워드는 일본은 전쟁 중이고 일본은 뭐 중? 그러면 키워드를 몇 개 좀 볼게요. 우리나라를 전쟁에 동원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돼? 병참 기지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우리나라 병참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물자 생산 기지화 시키는 거예요.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런 게 추진이 되죠. 병참이라는 뜻은 군수물자 생산 기지화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자 보세요. 나중에 이 경제 침탈 부분을 따로 할 거거든요. 쉬었다가 경제 침탈 부분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일본이 전쟁 물자를 동원해 갔는지. 이해되십니까? 물품뿐만이 아니라 뭐도 동원하겠어요. 사람도.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때가 군수물자 생산기지화 시키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써만 놓으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건 34년부터 추진돼요. 병참 기지화 정책은 30년대 초부터 추진돼요. 그리고 하나씩 좀 보면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의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민족말살 통치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황국 신민서사 이런 거 낭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천황의 신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황국 신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뭐 지네가 그렇게 해준다니까. 황국 신민서사 이런 거 암송시켰죠. 암송. 이제 37년.
그 다음에 창씨개명. 일본인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왜곡 같은 것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성을 바꾼다는 것은 역사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일선동조론 이런 겁니다.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원래 같은 조상이었대요. 이게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일본과 우리가 원래 조상이 같았대요. 골 때린 새끼들이죠. 지뢰도 단군인가 봐요. 그죠? 두산 베어스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다 배울 텐데, 교육 분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이 신사참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일본의 그 조상들 중에 좀 뭐 지네들끼리 봤을 때 좀 이제 국가를 위해 좀 이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위패 모셔놓고 이 말 그대로 사당같이 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신사참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족성 말살과 그대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이런 것들. 결국 이렇게 신사참배나 궁성요배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내선일체예요. 그러니까 내지인 일본과 조선인은 뭐다?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조상신들에게 계속 조선인들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 스스로 일본인화 돼가는 거죠. 이게 내선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상 통제 이런 것도 당연히 더 강화되겠죠.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이런 게 나와요. 36년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치안유지법 할 때 얘기해 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가장 잔인한 게 뭐냐?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제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반칙이야. 알겠어요? 그건 반칙인 거야. 사람이 왜 생각도 못하게 해. 그렇잖아.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이제 36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거든. 한자 그대로 풀어보세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예방 차원에서 구금시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지. 너는 2년 후에 분명히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얼굴이야. 내 눈을 바라봐. 이 시합 궁예잖아. 그죠? 넌 2년 후에 분명히 독립운동을 할 것 같아. 네 눈빛이.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게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거든.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렇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상을 통제하고 잘 보세요. 이런 사상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막 못하게 하고 이러므로 해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전쟁에 동원하는 거죠. 자, 일단 요렇게까지만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 똑같은 매핑을 경제사로 해야 돼요. 경제사. 일본이 각 시기별로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침탈했는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